안규철 선생님하고 이 수업을 나눠서 맡게 된 박보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안규철 선생님 아주 오래전에 안규철 선생님 제자였어요. 제자였고 지금은 제가 미술 작가이자 그 에세이 미술에 관련한 에세이스트 그리고 그 뭐 이런 강의를 비롯해서 학생들 후배들 그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규철 선생님은 워낙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좀 이렇게 익숙하셨을 거고 선생님하고 벌써 한 2주 3주 수업을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또 중간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규철 선생님 미술 작업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저는 대체로 뭐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이런 장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미술관의 어떤 뭐 노동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구조가 미술관 밖의 세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사라던가 서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편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그 작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계와 이제 관계를 저와 그 혹은 그 다른 사람과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뭐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작업을 조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현대미술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작업부터 보여드리면 조금 너무 두서없을 것 같아서 제 작업의 이미지나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미술 작가 외에 글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했던 미술 작가로서의 어떤 저의 그 선택의 이유나 관점 혹은 에세이 작가로서의 선택의 이유나 관점 혹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의 선택의 이유나 관점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그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영문과를 들어간 이유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었는데 어릴 때 왜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받은 게 모든 미술 작가의 미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해서 그 저희 때는 그 미술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소설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을 사실 쓰고 싶어서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들어갔던 게 문해창 작가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설을 쓰거나 이러려면 국문과나 문해창작과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문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문학을 배우고 이게 쓰기에 관한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영문과를 다녔는데 당시에는 이제 취업을 위한 어떤 그 졸업장이 더 커서 제가 신문방송학을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재밌게 들었던 게 광고 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열심히 듣다가 졸업을 다 했는데 왜 미술로 바꾸게 됐냐면 일단 영문과에 들어가서 글 쓰는 거는 진행이 안 됐고 신방과에 들어가서 광고 창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혹시 광고 계통에 계셨다가 그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광고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광고는 창작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제로 칠성 사이다 광고를 만들어 갔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부끄럽고 유치한 광고였지만 이렇게 그 맑은 샘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뭐 이런 장면하고 사이다 광고를 제가 겹쳐서 만들었는데 그 광고 교수님이 먹는 걸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자동차는 남자의 욕망과 관련이 돼 있고 식욕과 성욕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품은 꼭 예쁜 여자가 선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이런 규칙이 좀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창작이 아닌 이유가 저의 어떤 자기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광고는 클라이언트의 그 요청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흥미를 제가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뭐를 할까? 근데 이제 대체로 친구들이 뭐 기업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모님한테부터 심리적으로 좀 일찍 독립을 해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그 진로를 어른들하고 의논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 4학년쯤에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돈은 많이 안 쓰면 되니까 돈은 안 써도 되는데 뭔가 월화수목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만나야 하고 이런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덜컥 제가 그 미술을 하겠다고 미술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여름에. 근데 제가 이제 성격도 급한데 미술학원에서 그 수능을 안 보는 미술학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년 한 3, 4개월 뒤에 그 시험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만 내면 된대요. 성적이랑. 근데 이제 저는 입문되었으니까 성적은 대충 커버가 돼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만 준비해서 미술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미대를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그때 떨어졌으면 미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덜컥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미술을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미술을 시작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했지만 결국은 제 맘대로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미술 작가의 삶은 뭔가 평화롭고 이렇게 안온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온하다는 게 그 뭔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조용한 풍경을 그리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미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얼떨 들어갔고 이제 안규철 선생님도 얼떨 저를 받으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현대미술은 안규철 선생님한테 조금 배우셨겠지만 이런 어떤 평화와 어떤 그 잔기술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문과는 그냥 슬렁슬렁 다녔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됐고 그 뭐 이제 훨씬 더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오긴 했는데 그 미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는 게 현대미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을 저처럼 심지어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사실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4학년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미술도 어떤 열정과 낭만과 평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미술은 이제 뭐 철학이기도 하고 감성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제 과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수업을 거치면서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오해를 했든 혹은 미술이 낭만적이고 평화적이라고 평화롭죠. 근데 이제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고 오해를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깨트리면서 생각을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그 현대미술은 그러니까 제가 현대미술과를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현대미술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미대를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예쁜 풍경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스스로 결론 내린 건 세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 스스로와 어떤 다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학문이자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미술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글을 제가 쓴다고 했는데 글을 쓰는 것도 저한테는 미술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을 제가 하다 보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이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정기적이진 않잖아요. 쓰는 게 정기적인데, 그래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글 쓰는 아르바이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겨레 신문에 문화 칼럼을 쓰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로 제가 누군가의 책을 읽고 그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전직 기자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뭐라 그러지?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수많은 독자 중에 한 명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주팔자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30대였으니까 30대 여성한테 읽힌 게 저밖에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감사의 말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제가 그 책에 표지를 한 줄 알고 표지 그림을 그린 줄 알고 막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표지 그림이 안규철 선생님이 이제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그리트 그림의 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표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이렇게 그 의견을 준 사람이다 라 그랬더니 다른 기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면서 그럼 너는 글을 잘 쓰냐, 그래서 뭐 예전에는 글을 쓰고 싶어 했지만 나 이제 미술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술 작가 입장에서 글을 좀 쓰면 3주에 한 번 뭐 A4 용지 3분의 2 정도 쓰면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받겠다고 덜컥 수락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은 이미지의 영역이라 사실 이미지와 신체적 경험의 영역이라 그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은 어떤 경험이 이제 결핍 이렇게 약간 탈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 보이는데 글은 그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쓰기 전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열심히 이제 처음에 헤매기도 하고 뭐를 쓰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얻게 돼서 책을 쓰기도 하고 계속 글을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알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이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난 미술 작가인데 자꾸 글을 쓰라고 하니까 약간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아무튼 좀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은 역동적인 작업인데 글은 이렇게 앉아서 계속 뭐랄까 고3처럼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번역도 안 했던 거고 이렇게 정적인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힘들어서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이제 책을 쓰다가 왔는데 이제 편집자가 쫓아다니면서 글을 빨리 안 쓰니까 그렇다면 네가 왜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봐라, 다시 올라오려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써요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편집자가 그러면 돈이 되는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글을 왜 쓰나. 근데 미술을 하는 거랑 같은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걸 나누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제 세계 안에서 저를 증명하고 제가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고 그게 어떤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글 쓰는 걸 미술 작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안규철 선생님 시간에 개념 미술이 글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히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게으르지만. 그 다음에 강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만난 것도 그렇고 후배들하고 만난 것도 그렇고 이제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만남의 장소에서 의견을 교환을 한다던가 어떤 순간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제 작업, 미술 작업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도 저한테는 처음에는 강의도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한테, 후배들이죠, 대학생들한테 빨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제 방학 되면 뭐예요? 방학 되면 뭐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직 4주차인데 그러면 11주가 남았는데 방학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방학만 기다리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방학만 기다리는 거 맞는데 이게 너무 일로만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작업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까 말했듯이 나의 존재적 이유를 찾는 거고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인 거고 저의 어떤 주체적 어떤 삶의 의지와 표현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어떤 계기로 여기 계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공부라는 게 결국은 저랑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떤 바라보는 만나는 새로운 기회일 거고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그 고민과 증명일 거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미술사학자나 비평가는 아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미술사에 이게 정석이고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나서 누가 만들었고 이게 무슨 사이즈고 이런 얘기에는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미술 작가로서 그 미술 작품을 읽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미술관은 거의 무료거든요. 미술관에 갔을 때 어떤 미술 작품을 훨씬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혹은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안규철 선생님이 어떤 개념 미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숙제를 내주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숙제를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내줄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현대미술에서 이렇게 작가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신체라던가 역사라던가 뭐 아까 말한 세계와 맺는 관계라던가 새로운 실제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런 꼭지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세 주는 제가 이제 근데 겹쳐요. 다 겹치는데 그냥 작가군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쓴 책이 태도가 작품일 때랑 그러니까 모두의 이름을 부른다면인가? 갑자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름 없는 것도 부른다면이라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이 세 가지 책에 나온 어떤 거를 꼭지로 태도로서의 현대미술, 그러고 이제 모든 것에 이름을 부르는 현대미술, 일상으로서의 현대미술, 일상과 현대미술 해가지고 책에 관련된 어떤 글과 작품들을 소개해주면서 같이 읽는 방식을 방식으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가 아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었습니다. 혹시 숙제를 원하시면 말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근데 현대미술이라 그러면 어렵죠. 왜 얼마 전에 제가 친구가 무슨 커피숍에서 콘서트 하는 티켓을 끊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친구가 사는 거고 어차피 뭐 놀러 가는 거라서 무슨 음악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앉아서 근데 친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 공간에 누구를 알아서 가는 거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현대음악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현대미술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뭔가 어렵고 재미없고.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철학 강의도 듣는다고 하시니까 하면 될 텐데 현대미술을 뭐 수학의 정석처럼 미분적분을 정복하듯이 알 필요는 없고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건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정도만 아셔서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뭘 봐도 놀라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미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에서 어떤 후배들을 열심히 성적과 열심히 입시를 통해서 뽑았을 텐데 1학년 때 딱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 심지어 4학년이 돼서도 그걸 고민해요. 제가 하는 게 현대미술인가요?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그거를 컴플렉스를 많이 느껴요. 나는 혹시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제가 그 현대미술의 운을 처음 뗄 때 주로 언급하는 책인데요. 이게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는 책이고 현실 문화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안규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박이소 작가님 얘기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다룰 때가 있을 텐데 그 선생님의 그 번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미대 1학년 1학기 필독서예요. 그래서 그 메리앤 스타니제프스키라는 미국의 어떤 미술사학자가 쓴 책인데 쉽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 저는 이제 초반이 쉬워요. 초반이 이미지를 막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길게 없어요.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대미술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저의 강의를 복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미술이 아니냐고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술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는 현대미술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미술이 아니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 요새 중고등학교에는 미술 교과서가 없다네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건데 미술 선생님이 그냥 고르실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 그 나라에서 정해준 교과서가 있었는데 분명히 미술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이 있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기원전 몇 년 작품이고 어디에서 발견됐고 그렇죠. 이게 구석기 시대에 발견된 작품인데 왜 아까 이 메리앤 스타니제프스키라는 미국의 미술사학자는 이게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주술의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눈, 코, 입에 대한 그 표현이 이렇게 작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언톨로지라고 외계인이 문명을 건설했다고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조상이 헬멧 쓴 모습을 항상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헬멧인가? 이제 장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얘가 딱 크기가 11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지인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방문이 없었을래나 구석기 시대에는 뭔가를 괴어놓는 역할을 했다던가 아니면 곡식을 찢는 이게 방망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잘하신 거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라임처럼 외웠잖아요. 이게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제의적인 용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타니제프스키가 이걸 왜 미술이 아니라고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술이냐. 그렇다면 이걸 만든 작가는 이걸 미술 작품으로 만든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의적 용품으로 만든 걸 수도 있고 요리 도구로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술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래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구석기니까까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미술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왜 미술이 아닐까요? 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성경에 치우쳤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이 아기 때 그 주택에 살았는데 옆집 현관문 딱 들어가면 걸려 있어서 가짜겠죠? 칼라 프린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 딸이랑 친구여서 맨날 그 집에 갔다 우리 집에 갔다 놀러 갔는데 우리 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 같으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빨개 벗은 남자인 거예요. 여자애 둘이 봤을 때 그땐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한참 그 뭐가 잘못됐는지 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얘기했던 그림이 나서 그 생각이 나서 이게 되게 인상적인 그림인데 이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미켈란젤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재 화가가 그린 건데 이게 시스티나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큰 성당에 있는 천장화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게 1508년에서 1512년 사이에 그 제작이 됐는데
그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성당의 천장이고 젖은 벽에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 양식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서에 뭐 9개 얘기인가? 이거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성서에 관한 얘기면 성서에 관한 얘기가 미술이 아니면 성서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모든 현대 미술은 미술이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타니제프스키의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현대가 아니니까 1508년 이게 1511년쯤 완성이 됐다고 해도 이게 왜냐면 이게 미켈란젤로의 아르바이트 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학을 할 때 제가 창작을 하고 영화를 찍어가도 이게 제 작업이 아니라고 광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켈란젤로도 이게 그 무슨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예, 근데 교황님 이름을 제가, 교황 율리오 2세, 이 사람이 자기의 권위와 권능을 좀 뽐내기 위해서 이걸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게, 지금 기술로도 마찬가지인데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그려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작업하고 싶은데 지금 성서를 그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아르바이트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를 쓴 저자는 얘는 작가의 자기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왔죠. 미술 작품으로 의도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가가 이거 내 의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은 현대미술이 없어요. 체제선전을 하는 미술품만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 미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1656년의 시녀들이란 그림인데 이 그림도 미술이 아니라 그래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스페인 작가를 좋아해요. 일단 그림도 예쁘잖아요. 애기 공주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고 예쁘고 그래서 이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인가 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 버스에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못 봤지만. 근데 그렇게 버스 광고까지 했는데 왜 그 미술이 아닐까요? 주문제작 그것도 맞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한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정화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 벨라스케스가.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근데 그 미술사가들이 좋아하는 게 공주와 공주의 시종들을 그리기는 했는데 이쪽에 보면은 작가가 자기를 슬쩍 넣어서 그려요. 그리고 이 작가가 저 뒤에 거울에서 그 엄마랑 아빠가 왕과 왕비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까지 그리면서 화면 밖을 상상하게 한다던가 작가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던가 그 나름의 어떤 구성들이 흥미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아닌 이유는 이게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쵸. 그렇지만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남긴 거예요. 이 왕족 가족들을. 그래서 이 공주가 마르가리타 테레사라는 공주인데 이게 스페인의 공주인데 얘가 원래 그 정략 결혼이 되어 있었대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 근데 이 사람이 뭐 삼촌인가 그랬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왕족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근친 결혼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림을 그려서 이 공주가 이렇게 잘 예쁘게 크고 있다를 그 분기별로 그려서 왕한테 보여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그렸고 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사진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세 개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수십 장이 들어있어요. 이 책 안에는. 근데 제가 그 몇 곡지를 뽑은 건 미술은 미술 작품으로 의도돼서 만들어져야 되고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쉬웠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미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나리자 너마저.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는 미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나리자는 왜 미술이 아니라고 이 저자는 말을 했을까요? 화풍. 이, 이 다빈치가 이 뒤를 이렇게 눌러서 그리는 화풍이 다빈치의 되게 독특한 그거라고 기법으로 그 화자가 되거든요. 이 맞아요, 스푸마토. 근데 이 이거의 그림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법의 문제는 아니고 다빈치라고 지금 써 있는데 혹시 모나리자가 뭐 누구를 그린 건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 누구? 아, 부자 후원자의 부인을 그린 거라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이게 남자라는 소문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소문이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보면 저도 옛날에 봤는데 이 그 뭐라지 모나리자 뒤에 무슨 비밀 코드가 숨어 있어요. 세상의 음모론이 펼쳐지는. 그래서 X손을 쐬면은 뭐 이 코드가 드러나가지고 막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을 작가가 그렸잖아요. 뭐 스푸마토 기법으로 뒤를 눌러서 뭐 르네상스 시대에 개인이 중요하니까 왕이나 교황을 그리는 것 대신 일반 상인의 아내를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X선을 막 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랑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르게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게 음모론의 그 어떤 그 신비화된 형상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 오른쪽은 또 다른 영화예요. 이 두 개의 사진은. 근데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글라스 오니온이라는 그 영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처럼 추리 영화들처럼 되게 부자가 한 섬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살인 사건이 나고 이걸 풀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약간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는 괴짜 부자로 나오는데 괴짜 부자로 나오는데 얘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설명해요. 뭐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친구들도 막 비행기표 다 막 이렇게 1등석으로 끊어줘서 막 하고 나 부자다 부자다 해서 애들이 그래 너 부자야 했는데 커튼을 확 걷었는데 모나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모나리자까지 가지고 있어? 라고 놀라면서 너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이제 어떤 상징이 되는 상징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그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부와 희귀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 같고 이게 그 영화 끝에 이 남자가 가진 건물이 폭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재가 되는 거의 상징으로 모나리자가 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요트가 타고 뭐 금이 타고 이런 건 괜찮은데 모나리자 어떻게 모나리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작가가 기대했던 어떤 미술 작품, 자기가 달성하고자 했던 어떤 묘사의 아름다움, 기법 이런 거를 이미 벗어나 버린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예요. 근데 저도 20대 때 유럽 여행을 가서 봤는데 일단 저가 20대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경은 아니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얘가 한번 도난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워낙 비싸니까 그 유리관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미술 교과서에서는 잘 보였었는데 이게 오래된 그림이라서 좀 어두웠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일단 미술관이 커서 이미 전 지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나리자는 미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걸 봐서 내가 어떤 감정적 동요가 일고 경험과 생각이 바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미술 작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 이미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의 저자 작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나리자도 이제 현대 미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미술은 이 뭐가 아닌지를 뺀다면 현대미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미술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아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만들었을 때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해요. 미술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술이 됐겠어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미술관이란 제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미술관이 있어야 되고, 영화 비평하듯이 미술을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미술사를 공부해서 미술사를 이렇게 정립시키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이게 미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현대미술의 꼭지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미술 작가가 이게 내 작업이다. 그럼 이게 누가 돈 줘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철학을 반영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전의 미술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미술에 대한 벨라스케스는 공주를 그리면서도 이게 자기 작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러고 벨라스케스가 얼마나 그 콧대가 높았겠어요. 나는 궁정화가고 공무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제일 잘 그린다는 자만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현대미술은 잘 그리는 또 이제 의미가 있지만 왜 그리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미술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물론 아까 그럼 모나리자는 여기서 어디 들어갔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관객 그 미술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술관 안에서 미술 비평과 관객한테 소비되는 거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건 시대성인데, 제가 생각할 때 현대미술은 골방에 들어가서, 왜 제가 이제 문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고전 문학을 좋아하는데, 안톤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를 보면, 제가 단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작가가 100일 동안인가 자기 스스로를 가다 놓고 글을 쓰나 하는 뭐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현대미술은 그렇게 방문을 닫아 놓고 자기 완성과 어떤 도 닦는 듯이 그 안에서만 달성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100일, 안토체홉처럼 만약에 미술 작가가 100일 동안 갇혀 있는데, 뭐, 정권이 바뀌고, 뭐, 3차 대전이 나고, 뭐,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작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계와 맺는 관계성이나 시대성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현대미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쯤 되면 이제 현대미술을 보여줄 법도 한데, 이제 벌써 4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현대미술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헨리 다거라는 미국의 어떤 시카고에 살던 청소 노동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헨리 다거가 우리나라에는 좀 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서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현대미술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청소노동자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작은 방에서, 이제 제가 읽은 거 그래요. 작은 쪽방에서 그림을 혼자 약간 자폐적인 성향이 있어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는데, 이 그림이 본인이 쓴 세계를 구하는 9명의 아이들에 대한 소설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뭐 그림이 조금 괴이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냐면, 과자 포장지나 뭐 이렇게 광고 전단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인물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먹지 맞죠? 예, 먹지를 이렇게 대고 따라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고, 근데 저는 글로 읽었을 때 방이 되게 조그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으로 보고 좀 생각보다 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방에서 혼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글을 쓰다가 고독사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죽고 나서 집주인이 문을 열었는데 방 안이 그림으로 가득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아마 이 집주인이 미술 관계자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서사가 너무 재밌잖아요. 왜 케이팝 스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서사가 있어야 상을 타는 것처럼 뭔가 미술가도 아니고 청소노동자였고 미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대학을 간 사람이 또 아닌데 그림과 소설이 이렇게 방대하게 많다는 거에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뭐 1500페이지가 넘고 책도 8권이 넘고 그 드로잉집만 7개가 넘고 뭐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뭐 경매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고 이래요. 그러면 그림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문법을 따르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소설과 장르를 넘어서려는 시도 이런 게 제가 볼 땐 되게 현대 미술적인데 이 헨리 다거는 그 현대 미술관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 이 헨리 다거에 대한 그 낭만적인 동경이 있어서 미국은 팝송도 있어요. 헨리 다거란 노래도. 근데 이 작가의 그림은 뭐 포크 뮤지엄, 그러니까 민속 뮤지엄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미술관에는 있어도 현대 미술관에는 없는 게 아까 제가 왜 미술이 될 수 없는지의 이유에서 이 작가가 자기가 이거를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볼 땐 이게 잘 그린 그림인데 이 정도면 잘 그렸구만 싶을 텐데 미술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미술이 뭔지 제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는 시대별로는 아니고 다음에는 좀 이제 미술사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이제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미대를 다닌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화과가 있고 조속과가 있어요. 물론 도예과도 있지만. 근데 도예과나 섬유공예과는 공예라서 또 이렇게 미술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고 디자인은 실용미술이어서 분리가 되고 조각과와 회화과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기를 거의 안 했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들어갔던 과는 이걸 통합해서 가르치는 조형예술학과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그러다가 딴 학교는 뭐 홍대나 서울대는 대생을 그때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 대생 시험 안 봐요. 그 순수미술학과도. 왜냐하면 그 테크닉도 중요한데 그렇게 배워오면 자기 테크닉을 찾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테크닉보다 이게 자기가 뭘 하고 싶다거나 세계에 관심이 많다거나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작업을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회화과가 있죠. 물론 회화과가 있고 조각과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 장르가 많이 이렇게 통합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저번 봄에 서울대 회화과 특강을 갔는데 퍼포먼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과가 아직 없으니까 무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회화과 애들이 그림 말고 다른 식의 표현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퍼포먼스 워크숍을 열어야겠다고 그 회화과 교수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회화와 조각이라는 장르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회화부터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후배들을 가리키는 과목이 독립연구라는 과목인데 이게 어떤 이렇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이렇게 유화, 수채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작업을 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랑 형식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리서치도 하고 배우고 얘기하고 이러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그리는 건 당연히 알려진 사실인데 회화가 주전공인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화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은 다 그리니까 미드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애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못 그리고 잘 그리는 그림을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대화들을 후배들이랑 나눴던 거죠. 왜 현대미술에서는 이제 뭐 안규철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캔에 자기 똥만 담아도 작업이 되는데 왜 나는 그 미켈란젤로가 막 1500년대에 그리고 있던 붓질을 아직도 하고 있지? 그렇다면 그거를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고 관객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떤 의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다 기법은 잘 그리고 왜 제가 딱 미대 입학하기 전에 아까 그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봤을 때 20대 영문과 다닐 때 프랑스를 갔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기 갔는데 거기 그 얼굴 그려주는 화가가 엄청 많은데 진짜 다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그림으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된다 나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 잘 그리는데 그럼 미대에 들어오면 또 다 잘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들은 더 잘 그려. 화가는 정말 많아. 라고 했을 때 화가 지망생인 대학생들이 어떤 그림이 잘 그리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을 보면 강아지가 뭐 물감을 엎질른 그림, 아기가 막 이렇게 한 그림이 추상화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섞어 있어요. 몇 장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추상화? 이렇게 고르는 막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구분 못하면 어떡하지? 해봤는데 구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제가 그것도 사실 근데 막 이 크롭이라 그러죠. 가장자리를 막 잘라가지고 그림이 뭐 구도가 좋다거나 회화는 질감도 봐야 되는데 어차피 디지털 이미지였는데 뭐가 달랐냐면 회화에 대한 고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아무튼 이 추상화와 이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 디에고처럼 그 까마귀 공주님처럼 가장 똑같게 그리고 까마귀를 가장 똑같게 그리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좋은 화가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요. 미대 수업 중에. 제 수업에 들어오면. 근데 피카소가 5살 때 그린 비둘기 그림이 돌아다니거든요. 인터넷에. 잘 그렸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한 7살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 잘 그린 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피카소는 천재가 된 것일까? 아예 천재로 태어나서. 근데 뭐 이런 토론들을 해요. 근데 이제 저랑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에서 갖는 질문들이 대체로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떤 게 잘 그린 건지 모르겠는 거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뭐 이런 게 항상 궁금하고 왜 얘는 이렇게 비싼 거지? 이게 항상 화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더듬는 시간이 될 거고 이게 생각보다 기성 작가들이나 좋은 대학의 4학년 학생들도 대답 못하는 질문이긴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제가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하는 회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에요. 1915년. 전 이 그림을 보면 그 생각을 해요. 3.1절 독립 3.1 운동이 1919년이거든요. 우리 역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아이고 년에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한복 입고 독립운동할 때 이런 추상화를 그리는 서구 미술이라니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딱 검정색 그냥 네모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이제 구글에 찾아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정사각형을 내가 하나 그냥 까맣게 그려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 아무튼 그게 정말 까만 그림이 단데 크기도 요만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회화의 어떤 좋은 시작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미술사가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걸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거. 역시 현대미술은 재미없어. 나는 아까 마르가리타 공주가 더 귀여운 것 같아. 모나리자가 훨씬 멋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멋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하나만 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까만 밤바다요. 밤바다도 그쵸? 밤바다도 떠오르죠. 또 막연함, 그냥 왜 눈 감고 있었을 때 어떤 그런 깜깜함 같은. 또 다른 거는요? 작별. 또 다른 거는요? 긍정적인 건 안 떠오르세요? 포근함. 그래요. 검정색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검정색 옷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창의적인 대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아, 명상. 어?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아직 첫 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거? 천국. 아무 거여도 상관없어요, 사실. 아까 말했던 단어와 상실이었나요? 뭐와 천국은, 작별과 천국은 되게 거리가 먼 거긴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뭐 말하시려고 하지 않아서 이쪽에서? 억압된 어떤 것? 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정답이 없는 게 그 재밌는 지점이에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편안함을 느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건 김. 그래서 어떤 천국에서 김까지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 않나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작업이 후배 작가들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준 거죠. 미술은 똑같이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미술인지를 진술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를 그리지 않아도 아주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관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업을 하면 그걸 고민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이 스펙트럼이 넓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그리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진기도 있고 누구나 핸드폰으로 찍고 마는데, 근데 이걸 그리지 않고도 얘가 떠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현대미술 작가들은. 그래서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고, 이게 러시아 작가였고 1915년에 마지막 미래주의 회화 전시회에서 보여준 작품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제 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들도 그렇고 눈높이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교회 같은데 이렇게 약간 구석에 높이 걸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종교적인 암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거를 그려놨다는 게 어떤 물론 이제 여러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종교는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건 조금 이제 열어놓은 거죠. 이게 꼭 어떤 정답은 없다라는 뭐 현대미술 철학 들으신 분들 포스트 모더니즘도 들었다고 하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완전히 현대적인 어떤 회화에 저는 시발점으로 얘기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주님 그림을 봤을 때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미친놈부터 김까지 천국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이 전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에 그러면 1915년이면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고, 세계대전이 우리 광복 때쯤 끝나니까 45년 때쯤 끝나니까 유럽이 지금 전쟁으로 초토화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도 많았을 것 같고 실망도 많았을 것 같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하이데거도 같은 시대 사람이었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철학자와 지식인들이 존재했는데 그냥 뭐 동성애자여서 죽이고 뭐 그 왜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면 막 두뇌 사이즈를 재보고 막 이러거든요. 얼굴 크다고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유태인이라서 죽인 게. 그랬을 때 이런 멍청한 짓을 했는데 인간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을 그리거나 뭔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에도 되게 죽음과 그 폐허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유럽이.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나왔던 게 아닐까 싶고 그때 미술이 시대, 그러니까 아까 체홉의 그 작가처럼 그 상상의 작가처럼 자기 방에서만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작가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세계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유럽은 너무나 위험하고 미술이라는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미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고 미국으로 넘어온 많은 화가들이 뉴욕에 모여서 작가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예술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술 마시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새로운 추상 미술의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술사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미술이 현대 미술이 세계를 반영하는 거였다는 거. 그리고 미술이 진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특징이 묘사를 하지 않아요. 이 물병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현이라 그러죠. 얘를 똑같이 묘사하는 걸. 재현은 회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그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추상화를 그리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이 미국 추상 표현주의자들이거든요. 잭슨 폴록이라던가 이 마크 로스코라든가 그쵸? 뭐 윌리엄 드쿠닝이라던가 이런 작가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그쵸? 근데 이 작업이 그러면 어느 날 천재로 뚝 떨어졌느냐? 이 천재의 개념도 사라져요. 여러분이 철학 수업 듣는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배웠다 그러는데 정답이 사라진 세상에서 혼자만 정답을 알고 있는 천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베토벤인 같은 사람은 옛날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잭슨 폴록이라던가 그 마크 로스코라든가 드쿠닝을 어떻게 묶었냐면 아까 미술이 되려면 미술사도 필요하고 미술관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이제 막 뉴욕에 와가지고 넘어와서 그 기회를 보면서 미술을 그리고 막 무슨 미술이 좋은 미술이냐를 토론할 때 뉴욕에 가면 구겐하임이라고 큰 뮤지엄이 있거든요. 미술관. 근데 그 구겐하임의 딸인가? 패기 구겐하임이 그 당시에 갤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 추상 표현주의 미국 화가들의 개인전들을 계속 열어줘요. 그래서 잭슨 폴록도 여기서 전시하고 로스코도 전시하고 뭐 이러면서 그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미술이라는 전시 후원자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비평까지 생기는데 클리멘트 그린버그라는 비평가가 미국의 비평가잖아요. 그때 미국의 비평가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의 그 우수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걸 정의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데 왜 미국이 우리의 한국 전쟁 이후에 청바지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문화의 전파를 정책적으로 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그랬을 때 냉전 시대에 미국이 러시아의 아까 말레비치처럼 러시아만 이렇게 세련된 추상 표현주의를 하는 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어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흐름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미국 추상표현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스타를 키우는데 그러면 미국 추상표현주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클레멘터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면성이에요. 그림은 평평하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 읽으면 되게 복잡한데 되게 간단해요. 조각은 이렇게 있으면 조각은 있으면 이렇게 깰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뒤로 볼 수도 있고 조각층은 좀 작네 이렇게 그 신체와 반응해서 이 사이즈가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림은 조각이랑 구분이 되려면 저 안에 원근법도 없어야 되고 왜냐면 원근법이 들어가면 입체적으로 보여서 공간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고 왜 명암을 그리잖아요. 저도 이제 미술 학원을 조금 다녔으니까 이거를 이게 동그랗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려면 밝은 데는 제일 밝게 그려야 되고 어두운 데는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영이어서 그거는 조각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화가 회화답게 되려면 평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재현을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니까 회화 작가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뭔가 재현을 하는 작가는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추상표현주의를 거의 다 했었고 그 평면성과 그래서 그 캔버스와 물감만 있는 게 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 작가로 이 스타 작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 스타 작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미술사가들도 동의를 하겠죠.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뿌려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 추상 미술이 그 왜 아까 인스타 같은 데도 돌아다닌다고 했지만 강아지도 물감을 엎지르면 추상 표현주의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작가들은 항상 고민해요. 그럼 나는 쟤랑 다르게 어떤 작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잭슨 폴록은 물감, 캔버스 말고 동작이 중요하다는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작가는 미술이 무엇인지 자기 미술이 다른 미술과 어떻게 다른지 진술을 할 수 있는 작가여야 돼요. 진술이라는 건 현대 미술에서 내가 어떤 것을 극복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도 뿌릴 수 있죠. 여러분 다 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뿌릴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뿌려도 미술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어마 크고 어마 비슷하죠 뭐. 그리고 지금은 퍼포먼스 영역에서 이게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버그는 원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그린버그는 왜냐면 물감과 평면성만 얘기했지만 그 요새 회화 작가들 중에는 그림의 과정이나 그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강조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이 퍼포먼스적인 작품. 이런 게 다 잭슨 폴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로스코도 이게 이제 색면 회화라 그래갖고 컬러필드 회화라 그래갖고 색의 면만 있어요. 근데 직접 보면 좋아요. 색이 너무 예쁘고 되게 커요, 작업이. 그거 좀 명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제 생각에는 왕의 이름도 왕이 죽고 붙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미술가도 내가 추상표현주의 작가가 돼야겠다 하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비평가가 이렇게 묶는 동시적이기도 하지만 후발적인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코도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소개되면서 동시에 자기는 어떤 이게 회화에 대한 어떤 도전도 도전이지만 정신세계에 대한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추상표현주의는 그린버그가 얘기할 때 캔버스랑 물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 게 명암과 입체와 재현이지만 동시에 아까 예를 아직 현대미술 작업을 복잡한 걸 안 보여드려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피에르 만조니의 똥 작업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똥을 보고 우리가 이게 왜 미술이 되는지 그리고 이 똥이 이탈리아의 어떤 시대적 연관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린버그는 추상 표현과 회화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 자체만이 주는 감동과 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로스코는 정작 종교와 정신을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드크닝도 이제 그 그린버그가 꼽았던 그 추상 표현주의의 작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자가 계속 보여요. 여성의 형태가 보이는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가들이 고민을 해요. 나도 똑같이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추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그래서 드쿠닝의 제가 그 찾은 변명은, 이 여자는 특정 여자를 그린 게 아니라 여자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그린 거기 때문에 재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좋은 작가들은, 그러니까는 비싼 작가는 좋은 작가긴 해요. 미술사 책에 나오면 비싸지잖아요. 미술사 책에 나오려면 자기 미술이 그 당시에 당대의 다른 미술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있는지의 차이였을 때, 드쿠닝은 재현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기도 했고, 정신적인 영역을 그 재현하기도 했고, 재현이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지 않지만 퍼포먼스랑 추상을 결합하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갤러리와 비평가가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좋은 미술은 뭘 것 같아요? 이제 추상 표현주의는 끝났다고 할 때, 제가 화가면 똑같이 그리면 승부가 안 나. 그리고 지겨워. 그러고 추상화가들의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 추상화를 보고 너무 우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정색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수만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미술 관객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숙함이 지겨워져서 이걸 지우는 사람도 생겨요. 이제 로버트 라우젠버그라고 이제 53년도에 드쿠닝한테 전화를 해요. 형, 내가 형 작업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지워서 작업을 할 거야 해서 드로잉을 하나 받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다 지워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징적인 작가들의 어떤 추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로젠버그가 자기 작업은 뭘 했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침대라는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추상미술 같은데 싶죠. 근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 두께가 있어요. 그린버그가 완전 싫어했겠죠. 이 평면성인데 이게 조각이냐 회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고 일어난 베개랑 침대볼을 붙인 건데, 그걸 또 모르고 보면 그래요. 아우 유난하다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술관에 갔을 때 뭐 베개도 작품이 되네,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극복하고자 했던 거는 회화의 평면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회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오래된 매체여서 극복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미대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캔버스를 앞에 두고 있으면 되게 고민해요.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미지 화질이 좀 별로긴 한데,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일본의 유명한, 한국에서도 자주 오죠. 부산시립미술관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림도 크게 그렸고, 그 전시도 크게 했고, 이 사람이 오픈하면 막 연예인들도 가고 그래요. 제가 2013년도에 개인전 오픈을 했는데, 무라카미 다카시가 그 당시에 플라토라는 삼성이 운영하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어서 아무도 안 했어요. 오프닝이 다 거기 가서 막 체주도 거기 있고 막 그런 막 파티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는 그 작가고, 혹시 뉴진스라는 그룹 아시나요? 아이돌 그룹인데 뉴진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을 왜 갑자기 보여주냐, 그러면 이 사람은 만화랑 뭐가 다르냐, 뭐 이게 잘 그린 그림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쥐드래곤이 그 소장한 작품이래요. 다카시 작품 비싸요. 왜냐하면 다카시가 잘 그려서라기보다 얘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그 평면성을 아까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극복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발견한 건 슈퍼평면성, 초평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슈퍼플랫니스를 얘기하는데, 초평면성이 뭐냐면 아주 얄팍한 건데, 이거는
일본의 문화와 어떤 그 미술과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이 경향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하면서 슈퍼플랫니스를 얘기하면서 이 만화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만화 그리는 사람 많거든요. 잘 그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기안84도 잘 그리더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데. 근데 기안84는 다카시가 될 수 없고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카시는 만화와 회화의 장르를 합치고 이 평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설명을 하는 작가니까. 그리고 그거를 초평면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일본 사회와 연관을 시켰으니까. 근데 기안84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의 어두움을 그리기도 하고 그 뭘 그리지 이 사람이? 근데 아무튼 잘 그리더라고요. 잘 그리고 어 비싸요, 그림 가격도. 근데 기안의 그림의 비싼 가격은 연예인이어서 비싼 거고 다카시는 비평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비싼 거죠. 그랬을 때 그림이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흘러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막 랜덤으로 데려왔어요. 세상에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예요. 그 이렇게 막 이론적인 얘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럼 제 이번 학기 학생 중에 아저씨를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민이 큰 거예요. 일단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기법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좀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딱 저번 주에 보여줬는데 이 그림을 이 르네 이아돈 보이아케라는 가나 출신의 영국 작가 이름 너무 어렵죠. 근데 나는 재현 미술도 좋아한다. 추상보다 나는 이 초상화도 좋아하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든다. 이 감정이 뭐랄까 서정적인 어떤 감정이다. 모르겠어. 이게 피부색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흑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데서 나는 어떤 그 서정적 감정을 느낀다. 너의 그림이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러면 얘는 뭐를 극복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공간도 들어가 있어. 입체적이야. 사람을 재현했어. 얘는 뭐가 좋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작가가 그래서 얘 그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흑인 작가겠죠. 가나에서 왔으니까.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살아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까 헨리 다거처럼 자기의 소설 속 인물이라던가 어떤 사물을 발견해서 그 사물을 썼을 것 같은 사람의 상상을 그려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재현이냐.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그렇다면 이게 현대미술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그렸으면 현대미술인가 긴가민가 얘는 현대미술 영역에 관심이 없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흑인만 그려요. 영국 사람 백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인도 있고.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시간 얘기하면서 느끼었겠지만 말을 이렇게 준비해왔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보러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작가를 이제 그때 같이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거기서 전시장에서 봤는데 이제 미국 큐레이터가 와서 저 그림 좋지 않냐?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근데 또 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뭐 생각이 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웃으면서 톰 아저씨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큐레이터가 너무 대답이 원초적이니까 깔깔거리면서 그래 얘가 어디서 본 듯한 흑인을 그리지만 존재하지 않는 흑인을 그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왜 흑인을 보고 톰 아저씨를 떠올렸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이 애가 플레이하는 게 있겠죠. 흑인과 어떤 노예의 역사와 차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살짝 생각이 나게 하는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그림에. 피부색,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래서 미술관에서 재현을 봤을 땐 그 재현에 대한 작가의 좋은 고민이 있는 그림들만 미술관 안에 걸려요. 죄송해요.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다 제가 그냥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라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추상화. 추상화는 제가 좋아하는 추상화를 사실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추상화는 제가 좋아하는 추상화예요. 이거는 제가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책에서도 소개를 했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바이런 킴이라는 그 교포 작가거든요. 교포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는 건데 이게 조그만 한 A4 용지 사이즈만한 나무 판넬에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살색을 이렇게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플라토 미술관에선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미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처럼 보거든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씩씩씩씩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갔는데 생면한가 보다 그러고 찍찍찍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제목이 제유법인 거예요. 근데 제유법이라는 게 작은 걸로 뭔가 큰 거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 빵이 없어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빵이 상징하는 게 음식인 것처럼 왜 이게 제휴법일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찾아보니까 얘가 미국인들의 살색을 그린 거더라고요. 그랬을 때 살색이 다양한 살색이 미국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고 생각보다 그 단일 민족이라는 그 가스라이팅으로 그 학교를 다녔던 시대의 사람이라서 이게 피부 색깔일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색도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이 있지? 뭐 이게 어떻게 피부색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태도책에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졸리실까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을 안규철 선생님 제자일 때 저희 학교 최초 교환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1기로 딱 갔는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 학교 피츠버그였는데 피츠버그 대학 교수가 자기네 집에 홈스테이를 하라 그래서 갔는데 아기가 있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그냥 배도 고프게 하고 슈퍼마켓을 다녀오겠다 일요일 대낮에. 그래서 이제 가방을 그대로 메고 나왔는데 뒤에서 어떤 흑인이 따라오는데 한국은 그렇게 막 강도가 대낮에 일요일 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길을 물어보려나 보다. 이제 영어를 할 준비를 탑재하고 두근거리면서 오는데 얘가 뒤에 와서 가방을 채간 거예요. 그러고 뭐 아무튼 그때 막 사연이 뭐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거기에 돈이 다 들어 있었어요. 또 잘난 척하느라고 그거를 뭐 별일 있겠어 한 학기 있는데 하고 다 이제 현금으로 들고 왔나 트러블 책이랑 현금으로만 들고 왔고 그때는 뭐 그래가지고 다 털리고 제가 너무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가 지역 TV에 나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한인 사회가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제가 이제 뭐든지 섣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 TV에 나갔어요. 제가 TV에 나가서 범죄 재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범죄 경고라는 무슨 지역 그거였는데 그걸 보고 누가 전화를 해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점퍼를 벗고 들어왔는데 뭐를 가져왔는데 그 여자애가 잊어버렸다는 카메라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재판에 서게 되거든요. 재판에 서서 이제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쭈루룩 주황색 옷 입혀놓고 세워놓잖아요. 고르라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쭈루룩 서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범인인 것 같니에요. 근데 잘 못 고르겠는 거예요. 흑인이었다. 내가 그랬더니 블랙이었다 그랬더니 미국 판사가 블랙이 많으니까 여기서 골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의 변호사가 어떤 블랙이었네요. 스킨 색깔이 자꾸 뭐였네요. 그래서 블랙이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떤 블랙이었냐라고 물어봐서 블랙이지 무슨 블랙이냐. 그랬더니 얘가 저를 엄청 무식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거 봐라 얘는 흑인에 대한 경험이 텔레비에서 본 윌 스미스가 다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블랙이 다크 블랙도 있고 브라운 블랙도 있고 커피 블랙도 있고 그레이 블랙도 있고 뭐 블루시 뭐 브라운도 있대나? 그래서 막 색깔을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겠다는 블랙이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아니 윌 스미스밖에 모른다는 게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겪고 이게 나중에 본전신데도 저는 이게 피부색인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가 엄청 까매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아이돌하고 다른 색깔인데 어릴 때부터 단일 민족이라고 배워서 우리는 다 같은 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피부색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피부색이 이렇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생면회화지만 그린버그는 바깥 세상을 얘기하면 회화가 아니라 그랬고 아름다움과 이 그 화면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재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다른 세상 바깥을 그러니까 화면 바깥을 지시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바이런 킴 작업이 좋았던 게 색만 있지만 색과 평면성만 있지만 아무 재현이 없지만 미국 사회를 지시한다는 거 그게 그린버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바이런 킴의 또 다른 작업인데 이 그림은 제가 사실 갖고 싶은 그림이에요. 이게 추상화로 보이잖아요. 노란색 검정색 줄무늬 추상화. 근데 제가 바이런 킴을 그 예전에 그 무슨 안양에서 전시를 할 때 같은 참여 작가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야 뭐 젊은 작가였고 근데 바이런 킴은 제가 볼 때 대가인데 그 사람도 자기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런 킴이 자기 작업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작가예요. 수줍음이 많게 쭈삣쭈삣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머신스키 선생님이래요. 제목이.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어릴 때 그 이렇게 생긴 목폴라티를 입었는데 유치원 때 선생님이 바이런아 너 너무 오늘 잘생겨 보인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근데 너무 좋아서 이 티셔츠만 입고 다녔대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릴 때 누군가가 이제 바보 같은 핀 꼽았는데 뭐 6살짜리 오빠가 예쁘다 그랬어. 그럼 막 꼽고 다니잖아요.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 추상화가 엄청 감정적이고 회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여웠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바이런 킴이 나중에 상을 추상화가한테 주는 상을 받는데 그게 로버트 드니로 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비평의 수상 이유를 봤더니 추상화가지만 추상화에 서사를 넣는 시도를 성공한 작가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생면회화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더 뒤로 와서는 이런 회화는 붓을 안 쓰고 잡지 이미지를 오려서 꼴라주라 그러죠. 이렇게 꼴라주까지도 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팝아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띄워놓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나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는 아마 안규철 선생님이 김범 선생님의 유튜브가 이걸까요? 그럼? 아, 위에 있구나. 김범 선생님의 다른 작업을 보여주셨을 텐데 왜냐면 얘는 시끄러워서 잘 안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이게 소리가 여기서만 나나요? 아, 이게 노란 비명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이 작업을 왜 보여주냐면 회화가 이렇게까지 점점점 크게 들어야 제맛인데 사운드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나오는 기분에 약간의 번터 엄버를 섞어서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이렇게 두색이 살짝 섞이면서 갈색 특유의 그윽함이 노란색에 퍼져 나오죠. 이 색으로 마음이 좀 더 괴롭고 억울하고 후회에 가득한
마치 탄식하는 것 같은 비명들을 넣어볼까 해요.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돌이킬 수도 없죠. 자, 이번엔 공포의 비명을 조금 넣어볼까요? 퍼머넌트 옐로우 팁에 약간의 진회색을 썼는데, 회색은 흰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약간만 섞으면 노란색의 섀도우가 확 떨어지면서 마치 두려움 앞에서 활기를 잃은 듯한 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완성을 하거든요. 왜 저러는지 싶어요? 아, 이거는 근데 편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 작업을 어디서 봤냐면, 몇 년도지? 광주 비엔날레에서 본 작업이에요. 근데 그림이 먼저 걸려 있고,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곧잘 그린 추상화예요. 곧잘 그린 추상화인데, 어, 어디서 계속 비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 비디오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림이 그림 자체로 어떤 추상화를 보고 막 어떤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농담 같은 얘기 혹은 그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농담과 비평일 수도 있고 이거 예전에 밤로스라고 텔레비에서 그림 가르쳐주는 아저씨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미술 교육에 대한 농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는 왜 잭슨 폴록의 퍼포먼스가 나온 지도 오래됐지만 그림이 어떤 잘 그린다는 게 예쁘게 그린다는 걸 넘어서 뭔가 어떤 내가 미술사에 무엇을 극복하고 있고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게 어떤 현대미술에서 회화 작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이고 현대미술 회화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회화를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회화만 하면 좀 쉬었다가 조각에 대해서 할 텐데 회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긴 해요. 근데 이제 회화가 이렇게 많이 그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왔다는 것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쉬고 15분이요.